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74페이지입니다. 요약집. 도시개발법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 우리의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6가지 내용에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지각하게 되면은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있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출발을 하거나 그렇게 또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있게 되는 건데요. 자, 도시개발구역이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개발법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아닙니다. 이렇게 지정 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개발 사업이란 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구역 정리를 해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표현에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개발사업도 넓은 범위의 도시계획사업 일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연관해서 내용을 이해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 연결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의 큰 흐름도를 먼저 잡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가는 게 좋은데요. 광역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이 있고 그런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면서 이제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금 여기 개발법에서 말하는 개발계획이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이란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구상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 출발한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또 얼마 크기로 지정하는지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지정에 따른 효과와 또 지정이 있으면 또 반대로 해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원칙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또 인정이 된다는 거죠.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더라. 그렇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게 이제 시험에 묻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데, 시행자는 세 분에서 한 12가지 정도 될 겁니다만은 크게 분류상으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그러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출자법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공공의 출자 비율이 민간보다 크는 경우에는 공공으로 분류하고, 민간의 출자 비율이 공공보다 크면 민간으로 분류한다. 뭐 그 정도 기준으로 아시면 되고, 공동출자법을 가지고 시험을 내진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행자가 정해진 거니까 사업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양자가 섞이는 혼용 방식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큰 흐름도를 세 가지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구역 지정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고 시행자가 사업에 따른 이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별 사업에 따른 구체적 사업의 내용. 이렇게 큰 파트 세 개로 나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서,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의 규모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요약집 75페이지 2번에, 큰 번호 2번에 작은 번호 1번 있죠? 양가로 1번.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개발 사업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발구역의 규모라는 것은 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규모와 비교해서 아는 것도 좋아요. 개발행위는 사적인 용도로서 이루어지는 개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업, 개발구역은 공적 개발에 해당되는 거죠. 면적의 기준점을 양쪽을 보게 되면 기준점은 같아요. 왼쪽은 미만, 오른쪽은 이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비도식은 면적이 다릅니다. 이건 30만 이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보전녹지지정은 면적의 기준이 없는 것이, 보전녹지지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면적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면적을 암기할 때는 그저 주거일만 상업일만 외우지 마시고요.
면적의 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수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1만, 3만, 30만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런 틀을 가지고 내용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좀 더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적이란 용도적은 일반적으로 최소 1만 이상이며 보존 녹지는 안 된다고 그랬고 공업적은 공장 지어야 되기 때문에 3만 이상입니다. 이에 반하여 비도식은 이제 전체가 30만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30만 이상으로 가되 여기 보니까 예외적으로 10만만 넘어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이상이지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거나 자연보전권역일 때는 10만 이상 하는 면적이 있어요. 둘 다 시험에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비교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75페이지 1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원칙은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구역을 지정한다고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원칙이 됐든 예외가 됐든 간에 구역을 지정하는데 대상 지역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대한민국 전 국토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나 안 된다. 보존 녹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때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 원칙에 따라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대상 지역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지역은 주로 투기 우려가 큰 지역들입니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먼저 개발구역 지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투기바람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다 그 말입니다. 구역을 지정한다는 말 속에는. 그래서 보통 이 현실을 한번 봐보시랍니까? 우리가 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요, 그 인접지역을 묶어서 보통 토지거래 허가 우위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투기바람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이제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서 구역 선지정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했을 때도 구역을 선지정하는 게 맞죠.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구역에 맞는 합당한 개발계획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틀에서 일단 원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게 됐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보존 녹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면적 1만, 3만, 30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시험에 묻는 의도는 바로 여기 있죠.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일단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 자연녹지적 이하를 말하는 거고 다만 주상공 지역의 면적압이 100분의 30 이하이라면 나머지 100분의 70 아래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구역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강의 시간에 들었듯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가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 차이 나죠?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면은 이건 어떻게든 계획 세워도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 계획 세우고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대 해석을 통해서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이 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지금 이 두 번째가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시험 문제 어떤 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험 지문상에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게 되면은 그 의미가 없으면은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야. 문제 자체를. 역으로 문제를 푸는 걸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분의 30 이상 찾기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는 이런 보전지역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처럼 장기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시험 낼 일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런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보전지역 안에서 그나마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은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왜 가능할까요? 얘는 용도적 자체 특성이 개발이 인정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있는 네 가지 치계지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각각의 목적이 개발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 여부 따지지 말고 면적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국가균형발전지역이 나오면 일단 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어디는 빼라고 있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하고 찾으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말하는 이제 개발구역 지정의 전체 구성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에 지금 75페이지 그 이 아래 2번 등 아래쪽 2번 개발 가능성 여부 규모 지원과 개발 가능성이 적용 배제하는 내용들 있죠. 바로 그 내용들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 것은 76페이지 제일 하단에 개발구역 수립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면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 예외까지 지금 말씀 막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만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 풀면서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거나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는 지금 7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분할을 하거나 또는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목적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을 했을 때 분할 이후 각각의 최소 면적이 1만이 넘어야 되며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의 전체 면적이 얼마가 넘어야 된다? 1만은 넘어야 한다라는 거죠. 1만이 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하든 결합을 하든 간에 최소 면적은 둘 다 1만은 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바로 그렇게 내용을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들 3분에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뭐 9-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큰 분류상의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이면 시험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행서 주의해야 될 것. 이 중에 행정청은 1번 국가나 지자체만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제발요 2번, 3번, 4번 행정청은 아닙니다. 공공시행자일 뿐이지. 그 다음에 민간시행주체 중에서는 6번의 도시개발조합만 주의하시면 되죠. 도시개발조합이라는 사업시행주체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뒤에 나오는 거 일단 들어보시라고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금년에 도입된 내용이가 공공시행자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키는 게 이번에 금년에 도입이 됐죠. 일단 이제 시행자 구성관계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사전 절차로서 지정 제한, 지정 요청 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정하는 세부 절차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 혼동되지 않도록 하세요. 뭐 썩 그렇게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시장님에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시장님은 마찬가지로 지정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필요하다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지정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이런 구성관계가 이제 절차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이때 먼저 개발구역 지정 제한 단계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여기 수많은 시행자들 중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뺀 나머지죠. 나머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국가 지자체 조합이 빠지는지 말씀드렸죠. 국가라면 여기 있는 국토부 장관을 말하고 지자체는 여기 지정권자나 요청권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다 지정권자고 요청권자요. 제한할 일이 없죠. 본인들이 요청하고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왜 제한을 못하죠? 있어야 하죠. 있어야.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만드는 게 조합이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지. 바로 그런 구성에서 이제 국가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제한하는 거고 다만 정부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구역 연계 시에는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한다. 뭐 이런 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 교재상으로 확인해 보실 분들은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76페이지 거기 3번에 개발구역 지정의 세부 절차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뭐 세부 절차보다는 사전 절차 의미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과정에 다만 이 중에서 민간 시행 주체가 제안하려면 동의 요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 동의 요건 아시죠? 면삼총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그러면서 다만 여기 지정 제한 과정에 면적에 따른 동의는 있어도 총수 동의는 없더라. 그거 꼭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의 장은 이렇게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다만 여기 이제 예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두 군데 관할구역이 걸쳤다면 면적 큰 쪽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시장군수청장에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안을 받은 자는 그 제안받은 내용을 결과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기간은 1월 이내. 우리가 보통 결과 통보가 60일로 돼 있지만은 여기는 1월입니다. 저희가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어요, 실은. 1개월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구나, 그렇게. 이런 걸 지정 제안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입안 제안과 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해서 비교 대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한 번 정도는 제안이라는 글자를 받아들이면서 봐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됐고, 자, 이제 제안이 있든 없든 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도계의 자문을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청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심의가 아닙니다. 자문이라고 해야 돼. 요청하는 건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네요. 여러분 교재는 74페이지로 되돌아가셔서 제일 처음에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될 때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했을 때는 협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 한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부득이했던 국토부 장관 지정사유에 해당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사유 세 가지 아시죠? 기본 틀로서 국가, 주경장, 정부기관에 해당되게 나오면은 공법 어디서라도 국토부 장관 권한이구나.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관한 내용까지 그 밑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뭘 보시느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저 교재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개발계획 내용에서 77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걸쳐서 잔뜩 있네요. 이 개발계획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한다? 그러나 허황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개 도시건설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이. 그러면 개발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니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14, 15, 16, 17번 네 가지는 직접 암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처음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구역 지정된 다음에 계획에 추가해야 될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들어가면 안 되는 증명이 되는 거죠. 개발계획 세워서 구역 지정하니까 경우에 따라 비도시역이라면 여기가 자동으로 도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더 특화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국토계획서 뭐라고 배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야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선후 관계상으로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계획에 잡아 넣도록 해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계획 나올 수가 없지. 항상 답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14, 15, 16, 17번 내용 있죠? 이 네 가지는 처음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계획에 추가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교재 거의 78페이지 밑줄 그어진 내용들이죠. 이 자체는 암기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 5번, 여러분 거기 7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죠.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단어 보이죠? 교재상에. 자, 우리가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환지 방식 사업을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환지 방식은 돈도 안 주면서 땅 절반 뺏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 면삼총이 동의롭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될 것 같으면 동의가 필요 없더라.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자체가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면적이죠. 바로 이런 데서는 이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은 해봐라. 그랬던 게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합 기능이라고 그러지. 330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작성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 교재상으로 거의 7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면삼총이 동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경할 때도 동의였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에서 이렇게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데 우리 시험 참 재밌게 우리 법률을 그렇게 여기는 또 그렇게 해놔서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대로 동의를 얻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뭐가 된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변경은 그건 이제 경미한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건 역으로 풀어야 돼요. 좀 까다롭게 내용이 구성됐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싶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붙었냐?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들. 이건 뭐 내용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판단을 내용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면삼총이 동의어야 되죠. 그래서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교재만 제가 따로 써놓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거의 따로 없어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강의 노트 통해서 보셨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고. 면삼총이 동의 얻을 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합니다. 그래서 6번을 먼저 보시랍니까? 어느 땅 동의 먼저더라? 사유토지 동의를 그래서 먼저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한 사람 공유하는 형태, 직권방상의 구분 소유권자 각각을 동의권자로 행사하고 3번과 5번에 있는 건 무슨 말이죠? 일정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숫자가 달라지면 전 기준에 따른다 그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4번도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시점 외우지 말고 전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리하면 제외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해당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이제 세부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자, 일단은 알아야 될 것은 기초조사 과정에 할 수 있다야. 여러분이 국토계획법 광역도시 기본관리계획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 10만 미만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고 10만 이상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100만이 넘게 되면은 공청회 개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여기 보니까 자, 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만이 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국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 절차 상태에서 79, 78페이지 걸쳐서, 79, 80페이지 걸쳐서 바로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정리를 그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한도에서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지정의 효과로서 경우에 따라 비도식이 지정됐다 그러면 도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관리계획 결정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내면 고시가 나와야 되는데 관리계획상의 지역내면 고시는 2년 안에 여기는 언제가 된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면서 바로 밑에야 취락지구와 비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개발구역 지정됐을 때는 위에 있는 것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구역 간주되는 규정 있죠? 이거 의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거나 3년의 실수에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지하게 되는 거죠. 해지하면 다시 되돌아간다, 저 말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구성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안에서 누군가가 사적인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허용된다는 거지. 이거 그대로 국토계획 내용 끌고 들어와셔서 개발구역 안에서도 사적인 용도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허용되는 게 나온다는 거지. 다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허용상의 일반 규정에다가 추가적으로 대상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중목개발체 식재도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규정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건 문제 풀면서 직접 여러분이 맞추시면 돼요. 맞춰보시고. 허용사항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허가를 내주는데 거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구역이라면 사업 시행에 충돌나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시행자 의견을 들어라.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같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개발허가 허용사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랑도 허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네요. 개발구역 지정되더라. 30일간 신고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기득권 보호되는 거니까. 다만 신고 절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구성관계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이 판단 쓸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수용방식 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방식 사업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업에서 없으면 2년 다음 날에, 3년 안에 실축액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다음 날에, 선 지정되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되면 둘 다 5년 다음 날에. 이게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도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나 싶으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공부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날이 키워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업이 끝난 상태지만 나머지는 사업을 못한 거죠. 어떻게 된다? 용도적 환원되고 그 다음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바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일단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테마 2번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사업 시행자 종류가 한번 보셨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됐다는 것. 다만 도시개발 조합은 주의하실 것은 수용 방식에서는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시행 주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주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모든 권한이 다 지정권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안녕 하나 있죠? 환지계획 인가만 시장군 수구청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외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용을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전부 환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사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해야 될 사업을 누가 한다? 지자체 등이 맡아서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거기에 어디에요? 해당되는 페이지 8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시행자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지정된 시행자가 있는데 변경할 사유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로 라인에 있는 부도 파산 맞았다, 실축액 인가 취소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때는 답처리할 방법 없어. 아무튼 시행자 변경 사유야. 그런데 여러분이 명확히 구해서 이게 가로 라인입니다. 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안에 실축액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축액 인가 받고 2년에 사업에 착수한 사업 시행자 변경한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지. 바로 그 내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규약이라는 단어는 민간주체 간에 사업할 때 작성하는 것, 공공시행주체 간에 사업할 때 작성하는 시행규정이다라는 표현 쓰는 거 뭐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도입된 게 뭐냐면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년에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를 이제 대행개발 사업자라고 칭하고, 선정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 8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뭐냐, 우리가 사업 주체로서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거죠.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격 부여되죠.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그 다음 민법에서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적 성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냐?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칭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법에 있는 개념말 표현입니다. 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은 된다는 걸 배우셨던 거죠. 그러면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면삼총이 동의하는 다음에 지정권자 인가받고 등기해서 성립한다. 뭐 바로 그런 구성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정비사업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설립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다시 변경 인가받고 이렇게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는 것들은 경미한상의 변경을 판단받아서 인가 안 받으면 되죠. 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평등한 의결권 행사. 그 다음에 조합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는다. 6번에 겸직 금지. 그 다음에 8번에 자기계약 대리 금지 원칙.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있죠. 주의할 것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기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는 나오면 안 돼.
이건 오른쪽에 정비사업조합의 임명 결격사유다 된 거. 도시발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상실, 자격 상실점 나오죠?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 그대로 좀 85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쭉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노랗게 된 것들은 지금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대의원회라는 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려고 만드는 건데 여기에 한해서만큼은 노란 것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들이죠. 자, 보세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일 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임의기관이야. 둘 수 있다야 두어야 한다는 아니라는 거지. 대의원의 숫자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대의원을 두는 이유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두는데 일정상은 제외된다면 이 5가지. 좀 전에 봤더니 노란 것 5가지 말합니다. 이게. 이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유였다는 거죠. 이건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내용이다라고 됐던 거죠. 바로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우리가 사업 주체까지 가볍게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84, 85, 86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 주체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